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서남북의 권용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시청자들 분께서 많이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추려서 부동산 중개인 마이클 박 씨와 함께 연구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마이클 박 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저번 시간에 했고, 네.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서너 가지를 추려서 오늘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보내주신 질문은, 건설업자가 짓는 신축 콘도와 기존에 있는 남이 살다가 파는 리세일 콘도와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빌딩을 알아보면 대부분 이미 다 팔렸고 또 선택할 만한 콘도를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따라서 신축 콘도는 입주하기 훨씬 전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매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차이와 매매 금액, 지불, 투자면 등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그 신축 콘도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마이클 박 씨께서 이제 입주 매입과 이제 그 입주 시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 질문하신 분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다시피 그 기왕이면은 남이 살다가 들어가는 집보다 아주 새 집을 또 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새 집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주로 인기가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교통이나 모든 주거 환경이 갖춰진 지역의 콘도를 보면은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지금 새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건물이 올라갈 때 저기 새로 지으니까 내가 하나 가서 계약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보시면은 들어갈 만한 고를 만한 게 없고 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그 방수나 어떤 모델이 없다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느끼십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짓는 그 콘도하고 이렇게 남이 살다 파는 콘도의 차이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기존에 있는 그 리세일 홈, 리세일 콘도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보통 뭐 빠르면 뭐 2주 아니면은 늦게야 뭐 3달이나 6달 후에 클로징 타임까지의 기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비해서 이 그 newly constructed 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처음 초도단 계약을 하면은 최소한 2년이나 3년을 기다리신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일단 올라가고 나면은 그래도 짧아야 뭐 1년 완성이 되지 않는 그런 콘도를 그렇게 기다리셔야 되는 그 입주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콘도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 입주는 하시지 않고 소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전매라고 플리핑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플리핑에 대해서 한번 또 그 플리핑이라는 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한국말로 이제 전매가 되겠죠. 근데 그 플리핑은 회사마다 지금 건축 회사마다 그 플리핑을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고 아예 인정을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보셔야 사시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리핑을 허락하는 회사도 그냥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피를 내야 되고 그쪽에 이제 변호사 피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생되는 그 부가적인 경비를 이제 그 사람들도 해야 되니까 보통 그 플리핑이 그 액수에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그 액수에 약 1% 내지 2% 정도는 그 피를 내셔야 그것이 이제 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트라이델도 그 콘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데는 플리핑을 허락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걸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시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그런 거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리핑이 그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자 원매자로서는 그러니까 한 15% 가격이 한 15%나 20% 정도를 그 동안에 이렇게 디파짓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당한 적자가 나타나면은 그동안 콘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간 15% 그러니까 굉장히 크지 않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액수를 갖고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뭐 100% 리턴을 했다든지 그만큼 돈을 번 참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전매가 실제보다 이렇게 그 실제 다른 어떤 리셀 정상적인 그런 매매보다 훨씬 더 드문 편이고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조언을 잘 구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걸 사시려는 분들도 이미 그분이 15%나 20%의 대금을 지불하는 상태를 곧바로 다 전액 지불하면서 아직도 그러니까 입주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은 기간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아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 시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인터림 클로징 예. 때 이미 벌써 그걸 팔려고 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유권이 자기한테 완전히 이전되는 파이널 클로징까지는 팔 수도 없고 렌트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이클 씨가 잠깐 설명을 좀 해요. 그 신축 콘도를 그러니까 그 뉴 콘도를 계약하시면은 흔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클로징을 2번 한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콘도가 계약하시면 1층부터 20층까지의 입주하는 시기가 다 다를 수가 있죠. 먼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전체적인 빌딩 클로징이 되는 시기는 훨씬 입주한 다음보다 더 훨씬 이후, 그러니까 몇 달 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 편이죠.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 중간 클로징, 인추림 클로징이라는 게 없이 또 아큐판시 데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이 곧바로 클로징을 함으로써 곧바로 내가 원하면 팔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렌트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추림 클로징 할 때는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을 수도 없고 그날부터 클로징 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예상 관리비뿐만 아니라 예상 재산세 플러스 예를 들어서 25%를 그 아큐판시 데이트 때 지불했다면 나머지 75%에 대해서 이자를 매일매일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콘도는 내 집인데 샀는데 들어가서 렌트를 내고 있다는 거로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그 이자 지불을 말씀하는 거죠. 요즘 뭐 콘도 아직도 뭐 신축 콘도가 아직도 그 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그 미세사가 쪽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미세사가 쪽에 대강 좀 이렇게 1등급, 그러니까 좋은 콘도의 경우 어느 정도 하는지. 글쎄, 미시사가도 뭐 우리가 지금 콘도 그러면 이제 트라이델이나 맨키스가 우리 그 한인 동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건축 회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라이델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미시사가 시청 앞에 오베이션 같은 그런 그 빌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은 아직도 300대 350불까지 하나요? 350불도 스퀘어피트당 350불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세일 같은 거 보면 지금 300불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그 트라이델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노스역이나 다운타운을 가면은 어림도 없는 차이가 얘기죠. 크죠. 그렇죠. 요즘 뭐 다운타운 경우에 그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에 트라이델의 같은 그 최고급 퀄리티로 그 등급이 트라이델도 지을 때 보면은 아주 고급으로 짓는 게 있고 보통 평범하게 짓는 게 있고 좀 나누어지는데 그 제일 좋은 그레이드로 지었을 때 다운타운의 좋은 위치가 얼마 전에 한 것이 거의 스퀘어당 550불, 그렇죠. 600불 정도에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노을시옥에도 이제 과거에는 노을시옥이 다운타운보다 그 같은 등급의 같은 빌더의 퀄리티의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노을시옥에 최근 짓고 있는 그 트라이델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유명 맨키스나 모나크나 이런 회사들이 짓는 콘도를 보면은 이미 400불, 450불을 넘어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0불, 550불까지도 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짓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위치가 좋으면은 아직도 그 뉴 콘도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세일 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새 콘도를 사느냐? 그 리세일 콘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미세사가에도 보면요. 많이 나죠. 그래서 보통 새 콘도하고 같은 지역에 새 콘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하려면 두세 달, 2, 3년 기다려야 하는 콘도와
곧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콘도와의 그 차이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뭐 적게는 10%에서 많이는 뭐 한 25%까지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네,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이제 새 콘도를 사가지고 들어갈 적에는 그 값이 지금 값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렇죠. 3년 후의 예. 값을 미리 지금 내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그 투자적인 면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부동산 투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해서 내가 작은 자본으로 큰 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이제 바로 이 부동산 투자에 이제 있는 건데, 바로 그 레버리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새로 이제 콘도를 살 적에 15% 정도만 일단은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렇죠. 6개월 걸쳐서 그걸 해놓고 한 3년 기다렸다가 나머지 10%든지 그 이후에 자기가 몰기지를 이제 얻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3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부동산 경기에서는 많은 재미를 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이제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난 우리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그 재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투자 면에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시기에는 본인이 투자한 약 15%나 20%의 그 돈에 대해서 그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을 투자했으면은 콘도 가격이 5만 불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100% 이상의 소득을 얻은 그럼 참 좋은 투자가 됐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격이 말하기 하락하기 시작하다면 얘기는 틀려지겠지만 뭐 3년 후의 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빌더들이 이제 가격을 계속 그렇게 높게 책정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격 그 땅값이 좋은 그 위치에 좋은 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 임금 그 노동력 그 기술자들의 그 건축 비용이 건축 자재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데 임금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또 더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건축업자들한테 부과하는 그 개발세니 뭐 그 퍼밋을 빌딩 퍼밋을 얻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 가격이나 지하철이랑 연결을 시키면 지하철에 연결시키는 그 커넥션 피나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 그렇죠. 추가적인 건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업자로서는 앞으로 2년 3년 후에 그 입주하게 될 집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면은 그 손해가 나는 장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공사를 시작을 했으면 거의 100% 다 끝을 맺었는데, 이제 만약에 좋지 않은 시기가 왔다. 근데 공사는 시작했는데 끝을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과거에 우리가 좀 봐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한 대로 디파짓 같은 거, 네. 예를 들어서 얼마, 그러면 그 디파짓이 때로는 보장이 안 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테리온 같은데 네. 뉴 홈 워런티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 새 콘도일 경우에는 2만 불까지 디파짓을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새 집일 경우에는 4만 불 네.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디파짓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큰 규모고 얼마 정도 레퓨테이션이 있는 회사고, 또 그 회사 자체의 그 인슈런스가 소비자들의 그 디파짓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이클 박사 잠깐 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콘도는 새 콘도를 사실 때, 이렇게 빌더가 파는 새 콘도를 사실 때는 누구나 알다시피 이 열흘 동안의 쿨링 피리어드, 그러니까 리시션 피리어드라 가지고 그 계약서, 굉장히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아주 방대한 그 내용의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검토 부탁을 하죠. 계약을 그렇죠. 하고 나서 그렇죠. 열흘 동안에서 계약을 한 후에 변호사한테 내용을 검토 부탁을 한 다음에,
지금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거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변호사가 좀 체크를 하게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빌더한테 물어보거나 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수정 요청은 안 되는 편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새로 주택 단지나 새로운 그런 어떤 개발이 될 때 혹시 3년 후에 그 시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개발세나 아니면 교육 그 추가세 같은 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을 하냐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그렇죠. 계약서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콘도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한테 한번 계약서로 검토를 확인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3년 후에 입주할 적에 내가 전액을 캐시로 주고 몰기지 없이 들어가면 뭐 상관이 없지만은 몰기지를 얻어야 될 경우에 3년 후에 몰기지 레이트이 어떻게 될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콘도 회사에서는 3년 동안 그 몰기지 레이트를 캡을 씌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뭐 내일도 어떻게 되고 모레도 어떻게 될지 참 그 앞길은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3년 후에 레이트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지금 그 레이트를 지금 레이트로 묶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은가. 네. 만약에 3년 후에 올라갔을 땐 지금 것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3년 후에 내려간 걸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3년 후 그 레이트를 3년 동안 묶어두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그 뉴홈 워런티 테리언하고 그다음에 컨도미니엄 액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유권 문제, 그거에 잠깐만 더 좀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리온이라는 기관이 온타리오 정부에서 뉴홈 워런티를 관장하는 게 테리온 워런티라고 하는데 그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남이 살다가 사는 집을 살 때는 만약에 이사 들어간 후에 어떤 집에 하자가 있다든지 뭐 물이 샌다든지 뭐 지붕이 내려앉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에 비해서 이 새 집을 사실 때 새 콘도나 그 뉴 하우스를 사실 때 테리온에 가입이 돼 있는 빌더가 대부분 다 가입이 돼 있죠. 그 빌더가 짓는 집에 한해서는 그 테리온에서 정해놓은 그 모든 그 부분마다 다 그 워런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차를 브랜뉴 카를 사시면 1년 동안 워런티 받는 것식으로 이거는 1년뿐 아니라 그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연도 이렇게 몇 년씩 다른데 카버리지가 그런 큰 그 어떤 새 집을 샀을 때 받는 그런 그 좀 마음이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컨도미니엄 액트라는 것이 따로 법으로 정해 있어 가지고 기존의 그 하우스하고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상세하게 그 법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 콘도를 사실 때는 최소한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정도를 아시고 나서 무엇을 사시는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뉴 콘도라는 것이 직접 뭐 실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모델 하우스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빌더의 명성을 믿고 또 그렇죠. 소개해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서도 이런 걸 충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열흘이라는 그런 그 쿨링 피리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그 시청자들께서는 가까운 에이전트나 또 계속 거래를 해왔던 에이전트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들을 의논을 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생각 중인데 현재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주업으로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제 자신의 것 그리고 주변 친척들의 부동산 거래만 하게 되더라도 웬만한 직장인보다 높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중개인 라이선스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떤 경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그 동포사회의 한인 부동산 중개업 그 에이전트들이 한 참 10배, 많이 늘었죠. 10배 늘었죠. 예. 4,500명 정도로 지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해 오신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분도 꽤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타이밍은 지난 10년간만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질문을 해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일단 부동산 온타리오 주에서 이 부동산 라이센스는 주마다 약간 다른 그 규정이 있는데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 그 취득 자격을 보려면 일단 캐나다에 오신 지 1년 이상 된 영주권자로서 18세 이상. 그러니까 어떤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 이런 뭐 졸업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 세 가지만 갖춰주시면은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코스를 하나씩 하셔야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페이스 1, 2, 3를 하시게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요. 하나 끝나고 시험에 합격하셔야 되는데 시험을 봐서 이제 75점 이상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시험이 한 3시간 되니까 뭐 이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 1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수강료가 390불, 두 번째 게 420불, 뭐 세 번째 게 현재 620불이 돼서 거의 한 1,400불 정도의 수강료만 지불하시고 시험을 순서대로 잘 패스를 하시면은 이론상으로는 뭐 한 4, 5개월 안에도 끝내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하도 지금 시험 보려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시험 본 다음에 그 결과 나오려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해서 최소한 6개월 내지 한 8, 9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것도 자꾸만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2009년 4월 달부터는 그 이제 페이스 1, 2, 3가 아니고 이제 이름이 좀 바뀌면서 내용도 바뀌죠. 그동안에 바뀌었던 큰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부동산 관련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인사이클로피디어가 아주 두툼한 전화번호 책보다 두툼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져 들어가서 책을 펴놓고 소위 이제 오픈북 exam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클로즈북으로 바뀌었고 그 답변도 이제 많이 이제 단답형이나 멀티플 초이스다. 그러니까 다선 선다형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좋네요.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하고 시험관하고 무슨 이렇게 그 언어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눠본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만 잘 보시면 충분히 따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6개월에서 그렇게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최소한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어떤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중학교 한 3학년 그레이드 9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으시면은 뭐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험 보는 모든 것은 그 온타리오 리얼 에스테이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가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행 업체로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적에 뭐 그 정도면 뭐 문제 없고 이제 사지선다형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그 워낙 익숙해지신 교육이 예. 그런 거니까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쉬운 것이 있으면 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됐을 적에 중개인이 또 지켜야 되는 그 의무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제일 그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개인이 되는 그 목적이 아까 이분은 뭐 자기 거를 사고 또 주위의 것만 해도 다른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직장인보다 좀 수익이 낫지 않겠냐 그 수익적인 면에서 또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수익적 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인들의 소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어떤 그 딜을 하나 하게 되면은 그 딜을 이제 중개인이 속해 있는 그 중개인 회사하고 이제 스플릿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네 소득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을 적에는 이제 뭐 한 달에 뭐 여러 건 이제 할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이 조금 이제 경기가 침체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뭐 마이클 박씨도 아시겠지만은
쇼잉이라든가 이런 게 현격히 이제 줄어들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이제 자기네 그 소득에 어떤 그 문제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자기가 소득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한은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제가 잠깐 이제 보자면은 첫째는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뭐 그건 필수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자기가 회사뿐만 아니라 각 또 지역의 그 부동산 협회에 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는 트랩이라고 그래서 토론토 릴리 에스테이트 보드. 그 다음에 뭐 오크빌이나 이런 데는 헐튼 보드. 그 다음에 뭐 오샤와 같은 데 이제 오샤와 보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그 지방의 각 그 단체에 이제 소속이 되는 그 소속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카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카나다 또 부동산 협회가 있고. 또 온태리오에 있기 때문에 온태리오 협회가 있고. 각 협회마다 그 협회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온태리오주에 수만 명의 그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감독하고 또 이렇게 규제하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태리오에는 리콜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거기는 이제 그 정부의 이제 한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인슈런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슈런스는 Errors and Omission이라는 그 인슈런스인데 그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듣다 하다 보면은 회비만 지금 뭐 카나다, 온태리오 지금 저 토론토 다 하면은 1년에 한 1,500불 정도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코 인슈런스 뭐 한 800불 정도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1, 2, 3차 시험이 합격하신 후 2년 안에 또 그 아티클링 코스 또 세 가지를 또 드셔야 되고 그 후에 매 2년마다 그 라이선스를 킵하기 위해서는 24 그 크레딧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드는 그 계속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법적으로 자기 혼자서 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그 브로커리지라는 그게 그렇죠. 한 사람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백 명이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브로커리지에 속함으로써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브로커리지에 속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속한 뭐 센츄리 투어닝이라든지 뭐 홈라이프라든지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일 경우에 그 일정의 그 헤드 오피스에다 지불해야 되는 그 피도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피도 있고 또 회사마다 물론 다르지만 그 회사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이제 책상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데스크 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개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직장을 한 몇 년 가지고 계시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참 힘들게 따셨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살려주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걸 주차, 파킹해 놓는다 해서 또 그 파킹만 해주는 회사도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약간의 돈을 받고 파킹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년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코스를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또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은 그 부동산 업무를 시작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자신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 본인 자신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친지분들이나 이런 분들 거를 이제 사고 팔 때에 그 중개비만 받아도 상당히 소득이 괜찮을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본인 자신을 사거나 이제 본인 자신보다도 주변에 이제 친지분들 거에 거래를 해주실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새로 들어오신 그 중개인들을 많이 보면은 암만 친지라도 이게 굉장히 큰 돈, 굉장히 그 투자가 액수가 큰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한 만큼 친지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 거래를 안 하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실망들도 하시는 걸 자주 봅니다. 그만큼 그 또 거래와 또 이 사생활과는 또 다른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중개인 자신이 자신의 물건을 뭐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그 친척 그러니까 뭐 형제나 부모, 자식까지의
해당되는 부동산을 팔 때는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를 할 때마다 계약서에 분명히 상대방한테 거래에 해당 그 관련된 매도자나 매수자나 상대방 중개사들은 다 사인을 받아야 되죠. 내가 그렇죠. 중개인인 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그 매물에 대해서 다른 어떤 특정한 거를 알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알고 있다, 알고 없다까지 다 사인해서 밝혀야 되는 그 디스클로저라는 그런 그렇죠. 제한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아까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부담감도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한 디스클로저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에틱 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2007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트랩에 그 에이전트 등록된 에이전트가 2만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008년 8월 기준으로 하면 2만 8천 명 정도 되죠. 한 2천 명 정도 이제 늘어난 네. 거고.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4년간에 트랩의 에이전트가 4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랩 자체에서는 어떤 그 레귤레이션, 또 트랩뿐만 아니라 카나다 전체의 그 에이전트들, 예를 들어서 리코, 즉 온태리오 리리스트 카운슬에 등록된 온태리오 전체의 그 에이전트는 지금 6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많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연방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핀트랙 같은 거, 예. 그거는 뭐냐면 자금 세탁이나 테러리스트의 자금을 추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는 연방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그 모든 예. 서류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로 지금 그된 게 있죠.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재미난 건데. 많은 분들이 왜 집에 이렇게 저녁 때 식사하시려고 가족과 저녁을 먹으려면 전화 와가지고 창문을 새로 하지 않겠느냐, 집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소위 이제 텔리마케팅이라는 그렇죠. 그런 전화가 많이 받죠. 오는데 예. 그게 이제 워낙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미국은 이게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됐고 또 호주도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캐나다도 이제 그 Do Not Call Register에서 DNLC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면 자기의 번호를 3개까지 뭐 셀폰이든 집 전화번호든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그렇죠. 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과거에는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무작위로 그냥 전화번호 책을 뒤져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집 갈 생각이 없으십니까? 해가지고 또 운이 좋으면 또 그분하고 또 그렇죠. 약속도 잡고 집도 리스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개인들이 아무래도 그 컨슈머를 상대로 해서 큰 돈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이렇게 중개인들한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핀트랙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시거나 파실 때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분이 그 본인이 아닌지 진짜 아닌지를 여부를 그 자리에서 얼굴 보고 확인해야 되고 자금의 출처 자금 그리고 이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 같은 그렇죠. 것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 정부에서 나와서 그 보려고 그러면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갖춰야 됐기 때문에 불과 한 7, 8년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가 중개인으로서 갖춰야 되고 지켜야 될 그 규정과 서류가 아주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해 오신 그 분께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 그거를 잘 네. 감안하셔서 그 이면에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셔서 좋은 그 에이전트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카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도 내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약 10만 불 정도의 매매 차액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매도 차액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던데 주변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매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는 네. 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좀 시작을 좀 한번 예. 해보시죠. 뭐 이건 이제 세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 하는 중개업자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집 한 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위 프린시팔 레지던스. 그러니까 내가 주 거주지로서 살 때 한 가족당, 그게 개인이든 부부든 간에 상관없이 한 집에 대해서는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 정부가 주는 납세자한테 주는 가장 큰 면세 혜택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꼭 사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경우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비영주권자가 집을 그 암만 프린시팔 레지던스로서 1가구 1주택으로서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팔 때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큰 차이는 비영주권자가 그게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라는 기준보다는 캐나다 세무서 CCRA에서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영주권자인지 안 영주권자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캐나다 살면서 주 거주지로 살면서 내가 이거를 다른 데는 집이 없고 이 집 하나하고 내가 여기서 집을 계속 우리 가족하고 다시 살았다. 그럴 경우는 그것도 역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그 매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셔도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영주권자 기준과 예. 세무서에서 얘기하는 프린시플 레지던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죠.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분은 이제 팔기 위하신 분이고 네. 이제 사실 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영주권자가 팔고 가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텍스를 내야 되시는 분인데 만약에 그 텍스를 안 내고 그냥 이제 캐나다를 떠나셨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집을 거래하실 적에 물론 변호사들께서 예. 잘 그거를 해주시겠지만은 그런 점도 있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뭐 이 캐피탈 게인에 대한 그 면세가 해당이 안 되는 기타 다른 부동산, 상업용 건물이나 사업체를 살 때 더더군다나 그렇죠.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영주권자가 집이나 부동산을 사서 당연히 냈어야 될 세금, 이게 꼭 매도 차익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뿐만 아니라 GST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연히 팔면서 GST를 걷고 사는 사람이 냈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정부로서는 받아야 되는 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어떤 세금이든 관계없이 사는 사람한테 못 받았으면 파는 사람한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서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세금을 파는 사람이 다 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영주권자가 세금을 당연히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클로징 하기 전에 변호사 앞에 가서 서약을 하면 수원 애프데이빗이라 해서 나는 그 해당이 안 되고 나는 세금 안 냅니다 하고 만약에 팔고 나서 그 다음날 돈 받고 한국으로 가버리면 사실은 캐나다 정부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고 한국은 말고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어떤 조금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하고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또 아니면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꼭 이런 점을 당연히 짚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또 변호사한테 그런 거를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셔가지고 혹시 손해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뭐 잠깐 뭐 기본적으로 비영주권자들에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주거지로 살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매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처음부터 이 집을 살 목적이 여기서 계속 살려는 것보다도 잠깐 살다가 어떤 그 소득을 남기기 위해서 집을 사고 팔자마자 다 전 식구가 이사를 간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내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여기서 사시다가 자기 가족, 부인하고 애들을 남겨놓고 여기서 계속 남겨놓고 자기만 한국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또 세금이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듯이 케이스마다 다른 룰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회계사와 또 변호사님하고 이제 확인을 한 번 더 그렇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오신 분도 정확히 지금 어느 자기 그 스테이러스가 어느 상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전문인들하고 정확한 의논을 하셔서 그 많은 혜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제 네 번째 또 질문에 하나 남았네요. 들어가죠. 네. 네. 저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즉 랜드 트랜스퍼 텍스에 대한 리베이트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물론 처음 집을 장만하시는 분, 진짜 일생에서 처음 장만하는 집이면은 물론 리베이트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리베이트,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에 대한 질문 오셨는데 사실은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얼마 전까지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랜드 트랜스퍼, 여태까지 있었던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온태리오 정부에서 하던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를 토론토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하나를 만들었답니다. 밀러 텍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네. 데이빗 밀러가 그래서 그것이 시행됨과 동시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반대했었다면 봐라. 바로 이 토론토에서 새로 시행하는 이러한 그 취득세 때문에 경기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지고 있냐 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지금 네. 반격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어떻게 이제 돼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토론토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더 떨어졌죠. 그렇죠. 하락폭이. 네. 예.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온타리오에 있는 모든 부동산 사실 때 내셔야 되는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에 토론토께 붙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first time home buyer.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스파우스가 집을 안 사신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분이 집을 사실 때는 온타리오 기존의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 온타리오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최고 2,000불까지 2,000불까지죠. 예, 면세가 되고 그 토론토에서 새로 제정한 텍스는 3,725불까지 그렇죠. 면세가 됩니다. 물론 집값이 낮을 때는 예를 들어서 텍스가 1,500불이라면 1,500불만 받는 거예요. 업투니까요. 그렇죠. 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first time home buyer들의 과거에는 35%만 다운페이하면은 65% 모기지 같은 것도 이민 오셔서 어떤 뭐 크레딧이나 여기 캐나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말씀이나 아까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토론토의 경우 3,725불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것이 40만 불짜리 집에 해당되는 그 랜드 트랜스퍼 텍스입니다. 그러면 40만 불 이상의 집을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사시는 분들은 결국 맥시멈 3,725불까지만 받으시고 나머지 액수는 이제 내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몰기지를 얻을 수 있느냐? 예,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는 35% 정도 다운만 하면은 이 질문 없이 네. 그 몰기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35% 다운 이상을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한국에서 인컴이 있다는 그 증명을 하셔야 그 몰기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 네. 거기에 뭐 보태셔서 또 뭐 말씀드릴 게 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모기지 얻기가 얼마 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은행들이 그 돈을 안 풀려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모기지 쉽게 얻었던 분들도 요즘은 모기지 얻기가 어려워졌고 또 이거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커머셜 빌딩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셔야 모기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여러분들이 피부로도 느끼시고 또 저희들도 실제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그 변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이제 미국의 서프라임 그 문제로 해서 많은 그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에 사실은 카나다에 있는 그 금융기관들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네.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앞으로 어떠한 무슨 사업을 하시든 또 집을 구하시든 사전에 그러한 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박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